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4년차 결혼아기 엄마입니다. 길었던 추석 연휴가 지나니 또다시 힘든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바로 곧 다가오는 지긋지긋한 김장이 며느리이신 분들은 다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더군다나 우리 시댁은 김장에 환장하는 집이에요. 배추 김치뿐만 아니라 각종 김치도 하루에 모두 담아요. 일은 고단하지만 더 괴로운 건 시댁 사람들이에요. 그중에 동서 때문에 생각만 해도 가기 싫어져요. 그래도 작년에 어머님과 한 가지를 했던 것이 동서를 좀 정신을 차리게 했어요. 하지만 한평생 살아온 가치관이 어디 안 가잖아요. 만날 때마다 화나게 만든 적이 많아서 동서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미워 죽겠어요. 저를 상처 입게 한 동서의 일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공감해 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제 남편은 장남이고 남동생도 있습니다. 또한 시부모님도 계십니다. 결혼하기 전까지 시댁에 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고 시댁 가족들 중에서 캐릭터가 강한 사람이 없어서 불편한 상황을 만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혼 후 1년이 지난 후에 아이를 낳았고 어머님은 저에게 참 잘해주셨어요. 제가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데 어머님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거의 어머님이 저희 아이를 키우신 것 같이 잘해주셨어요. 배가 살살 아픈 것 같은데 아이가 장염이 있는 것 같아서 병원에 가다 왔다고 합니다. 심한 건 아니라고 하고 약한 장염이라고 하네요. 아, 그래요. 저는요. 그런 줄도 몰랐어요. 제가 장염이었던 것 같아서 잘 돌보지 못했나 봐요. 어머님, 감사해요. 애를 키우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특히 계절이 바뀌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한 번씩 아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로 자책하지 말아주세요. 아, 아이들은 아파가면서 크는 거야? 어머님은 정말 어른답고 생각이 참 많고 깊으신 분이셨어요. 물론 아버님도 모두 좋으신 분들이세요. 여기 사연을 들으면 대부분의 시부모님들이 화나게 만드는 경우가 많지만 저는 결혼을 잘했다고 할 만큼 제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부담을 주지 않으셨어요. 흔한 잔소리도 안 하셨고 묵묵히 자식들을 지켜보시던 모습이셨어요. 어머님, 아버님은 원래부터 말씀이 없으시니까. 아들 둘을 키우시는 게 쉽지 않을 텐데 흔한요. 잔소리를 한 번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서요. 아유, 아니다. 우리 애들 키울 때는 나도 화를 많이 내고 욕도 했어 그랬어. 지금은 참는 거지, 아이 어머님. 그게 참는 거네요. 그러니까 일부러 말을 아껴서 써요. 와, 정말 대단하세요. 말을 아껴 써야지. 내 자식한테는 어떻게 대하든 부모 자식이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지만 그런 사이가 아니라면 절대 그러면 안 돼.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한다면 관계가 어긋나는 거야. 시어머님의 속은 정말 기쁘시네요. 부부가 사면서 닮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시아버님도 어머님의 성향과 매우 비슷했었습니다. 남편한테 물어보면 정말로 어머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라고 해요. 어릴 적에는 많이 혼난 적도 있었고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었다고 해요. 자기가 잘나버리니까 이제 어른으로 대해주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요. 그런 시부모님께 잘했어요. 오히려 제가 부모님보다 더 잘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친부모님은 제가 모두 졸업하고 귀농 생활을 하시려고 지방으로 내려가세요.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은 시부모님께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이라도 그 마음을 갖고 싶은 마음에 외식도 우리끼리 결코 안 하고요. 무조건 시부모님과 같이 가요. 빵 회사도 시장에 가는 것도 함께 해요. 회사에서 상품권이나 과일 등 좋은 것이 오면 어머님께 가져다 드려요. 그러면 시어머님도 아껴주시고 잘 사용해 주셔서 서로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아이도 돌보아 주시고 같은 동네에 살면서 매일 얼굴을 맞닥뜨리는 사이인데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시부모님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도 있지만 우리는 정말로 그런 거 없거든요. 그저 매일매일 감사하고 안심할 수 있는 마음뿐입니다.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분들은 자녀들에게 뭐라 하시는 경우도 없고요. 필요한 말씀만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제가 못마땅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데요. 오히려 저는 시어머님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회사 이야기나 친구들과의 갈등 이야기, 우리 아이의 잘한 일 등등 그때그때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하곤 합니다. 그럴 때면 제 기분에 공감을 많이 해주시지만 싫은 말은 하지 않으시고 조언도 해주시지 않으며 모든 걸 그냥 속으로 삼켜버리시는 분이세요. 이렇게만 들으면 정말로 결혼 잘했다 생각이 드시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생에 무슨 덕을 쌓아서 이런 결혼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일이 평생 이어질 것 같았죠. 그러나 그때가 결혼 3년 차였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는 동서가 들어왔을 때부터 그러웠어요. 제 결혼 생활이 싫어지기 시작한 것은 서방님이 구원이고 동서는 의사였어요. 흔히 페이닥터라고 불립니다. 병원에서 일하다가 개인 병원으로 이직하여 조금 더 큰 내과에서 일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물론 의사라는 직업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걸 알아요. 동서는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은 맞지만 사람 사이에서 계급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신분 제도가 없어졌다고 할 때 언제인데요? 동서와 서방을 보면 동서가 서방을 조금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잘난 척을 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런 모습을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예를 들어 서방님이 결혼을 한 이후 처음으로 가족이 다 같이 모이게 된 날이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와야 한다던 부부가 아무런 말 없이 저녁 시간이 다 되어서야 도착했어요. 아니, 솔직히 이런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댁에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피곤해서 쉬느라 늦게 왔을지도 몰라. 지들끼리 더 시간을 보내고 싶겠지 하고 넘기세요. 누구 하나 뭐라고 하지 않은 시댁에서 까칠한 동서가 와서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 같이 밥을 먹는 조용한 식사 자리에서 동서가 서방님께 물을 갖다 달라 했어요. 자기야, 나 밥 다 먹었는데 물 좀 갖다 줘. 보리차 말고 생수. 서방님은 그 즉시 아무런 말 없이 일어나 주방으로 가서 생수를 한 잔 가져다 줬어요. 아니, 이건 미지근해. 시원한 생수 없어. 냉장고에 있던 자생수야. 그 다 마셔서 베란다에 있는 거 가져온 거야? 시원한 생수는 이제 없어. 그럼 얼음 넣어줘. 밥 먹고 나서는 시원한 물을 마셔야 개운하다 말이야. 알면서 왜 미지근한지. 식사를 하고 있는 동안 신행을 모습을 보고 짜증이 났어요. 저는 며느리지만 시부모님 집에 올 때 서방님을 그렇게 대하는 모습이 조금 불쾌했죠. 시부모님의 표정을 보니 불쾌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제 기분이 언다고 시부모님이 계신데 큰 소리를 지를 수는 없잖아요. 서방님도 그 짜증나는 상황을 계속해서 맞춰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최대한 참고 말했어요. 서방님은 동서한테 참 잘한다. 이게 사랑인가요? 동서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요. 지켜줘야 하는 사람, 아껴야 하는 사람인데 형님처럼 돈을 벌어 그러니 제게 잘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동서에게 잘 살펴줘야 하는 게 아닌 거야? 부부 사이에 돈을 더 보려고 하다 보니 누가 더 잘하고 하는지 그런 건 어디에 사랑하느냐가 관건인데요. 아무래도 제 주변 사람들은 대체로 그렇게 생각해요. 남편이 돈을 더 잘 벌면 아내가 더 잘 챙기려고 하고 제 경우는 그 반대니까 남편이 알아서 잘 챙겨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누가 결혼을 사랑만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요. 진짜 좋아서 잘하는 게 서로를 챙겨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식이 생기면 그런 기분이 들까 봐요. 단순히 잘해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어요. 지금 당신이 뭐라고 하는 거냐? 내가 틀렸다고 하는 거야. 내 월급을 조금이라도 내키지 않아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이런 거니까요. 당신의 월급보다도 당신 그 자체가 좋다는 거예요. 당신은 가만히 보면 눈치가 없어요. 말에 그냥 맞다고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반박을 하는 거야? 자꾸 동서가 말싸움을 조장했고 분위기가 한순간에 쌓였어요.
어른들도 다 계시는데 자기 기분 나쁘다고 계속 목소리를 높여 싸우게 되자 묵묵하신 아버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너네 그러지 말고 밥 다 먹었으면 나가서 산책 좀 하고 와. 밥을 덜 먹은 사람도 있으니까 조용히 해줘야지. 아기도 있는데 말은 조심히 해야 하는 거야. 아버님이 기분 나쁘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고요. 딱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조심할 텐데 동서는 서방님을 과감히 째려보더라고요. 어머님은 심기가 죽은 불편한 표정을 드러내셨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일어나 건너방으로 옮겨갔어요. 2차전을 하더라도 동세 입에서는 서방님을 무시하는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서방님은 계속 답답한 것 같았고 듣기만 하고 한숨만 쉬었죠. 서방님이 가만히 있자 말싸움은 잘 마무리되는 듯 했는데 이런 말이 들리더군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나한테 왜 그래 하는 소리가 나와서 시끄러우니까 입 닫히라는 거야 라며 말했어요.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밥 먹는 자리에서 말이 많으니까 그러는 거지. 원래 밥 먹을 때는 조용히 해야 하는 게 맞지? 지금 아버님 편드는 거야? 당신 나랑 결혼했지? 아버님과 결혼했어. 당신 그렇게 효자요? 그럼 나랑 왜 결혼했어? 아버님과 계속 같이 살지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소리가 다 들렸고 듣다 제가 그랬어. 어머님, 제가 가서 좀 말릴까? 동서가 좀 그렇네요. 이러다 큰 싸움이 될 것 같네요. 이야기를 잘못 듣지 않았다면 다음은 수정된 내용이어야 합니다. 같아요. 듣고 있는 남편도 표정이 안 좋았고 어머님이 저를 말리며 아버님께 그러시네요. 이래서 애들한테 말할 때는 말을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하셨어요. 내 자식이면 몰라도 며느리는 친자식이 아니라니깐 다르게 들릴 수가 있거든요. 아, 어머님, 아버님이 말 잘못하신 거 없어요. 나쁘게 말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동서가 너무 꼬아 보이네요. 말이라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야? 남의 자식한테 뭐라고 하면 내 자식이 더 힘들어져요. 둘째 화나면 누구한테 풀겠어요? 서방한테 풀겠지요. 우린 그냥 묵묵히 바라만 봅시다. 더 뭐라고 하다간 저 불난 집에 부채질 될 것 같으니 그때서야 어머님과 아버님의 의중을 알게 되었어요. 며느리를 잡아봐도 집에 돌아가면 며느리가 남편에게 그 스트레스를 풀겠느니. 결국 내 아들만 피곤해져 있으니 참는 게 좋겠군요. 거지요. 그날 정말 현명히 행동하셨습니다. 서방님께서 마무리 잘 지어서 동서가 조금 진정되게 되었고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죠. 저는 시어머님이랑 아이케어 때문에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전화를 주셨죠. 서방님이 가깝게 붙어 앉아 계셔서 서방님의 목소리가 전화로 넘어와서 다 들렸어요. 나는 지금 큰애네 집에 와 있어. 오늘 큰애도 휴가 중이라 같이 있다. 왜 무슨 일이 있어? 지금은 바쁜 시간이야. 엄마, 우리 와이프한테 한 달 사이에 전화 한 번도 안 했어. 혹시 무슨 감정 있어?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둘째 며느리가 바빠서 그랬던 것뿐이죠. 아이, 왜 무슨 일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우리 와이프한테 너무 볼 일이 없고 연락을 안 해서 와이프는 엄마가 자기한테 무슨 감정이 있는 줄. 며느리에게 어떤 이유로 시어머니가 연락했는지 알 수 없지만 필요한 연락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하면 됩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와이프가 시댁에 적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신경 써준다면 좋을 텐데요. 그것은 세아의 주장이며 제 주장대로라면 최대한 대면하는 것이 좋겠죠. 할 말이 있을 때 하면 되고 친하거나 아니거나 한 가족이니 어떤 게 중요한지 고민하지 말아야 해요. 어떻게 애써도 소용없으니 그러지 말라고 해야죠. 상대방을 배려하면 해결될 문제거든요. 결혼 후에 어머님이 이렇게 소리치는 모습은 처음 봤다면 상당히 놀라셨을 겁니다. 동선이 조금 이상하죠. 연락해도 기분 나쁘고 연락하지 않아도 그렇군요. 어쩌면 그것이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서방님도 못 견디는 스트레스일 수 있겠네요. 자기 엄마께까지 전화를 한다니요.
모두들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싸움을 한 후였는지 어머님도 화가 났었어요. 예상대로 원래는 내가 아이를 돌봐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오늘은 기분이 전혀 좋지 않아서 너에게 실수를 할 것 같아요. 회사에도 월차가 있는데 나도 그 월차 개념으로 오늘은 일찍 들어가도 될까? 어머님, 당연하지요. 아니, 그런 용서도 아닌데요. 여전히 가족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많이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니 동서도 서방님도 참 그래요? 모셔다 드릴까요? 아유, 아니야. 기분 전환도 할 겸 산책 한번 하고 들어갈게. 너도 오래간만에 쉬는 날인데 편히 쉬어라. 집으로 가시는 어머님 표정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저도 걱정이 되었어요. 어머님께서 가신 후에는 저도 집안일 마무리하려고 해요. 동서가 전화를 했어요. 형님, 그렇게 어머님을 꼬셔가면 기분이 좋아요? 승리한 것처럼 느껴져요. 아, 동서야, 미도 끝도 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어머님을 꼬셨다니까? 말을 알아듣게 해줄래? 형님이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겠죠. 학벌이 떨어지는 형님이 사람 홀리게 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더 있어요. 어머, 동서 말이 좀 심하다. 여기서 학벌이 왜 나오고 어머님을 꼬셨다고? 무슨 말이야? 대체. 아, 형님이 중간에서 어머님과 저 사이를 이간질해? 어머님이 절 찾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날도 형님이 제 남편과 시비 붙여가지고 저희 싸웠잖아. 안 그래요? 동서, 앞뒤 생각 잘해서 말해. 내가 누구한테 싸움을 붙여붙이게? 지금 싸움을 거는 건 동서야. 난 어머님을 꼬인 적도 없고 동서와의 간청을 한 적도 없어요. 어머님이 그러시는 분도 아니시고 어머님은 동서가 힘들까봐 시댁이란 존재가 짜증날까봐 동서를 건들지 않는 것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 마음에 들고 싶으면 동서가 먼저 전화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해? 동서는 모든 것이 남 탓이고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식이었어요. 사람을 열받게 하는데 재주가 있지요. 가만히 듣고 있으면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다 제 탓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조목조목 따져서 반박을 아주 꼼꼼히 해줘야 해요. 동서와 말하면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아요. 그 이후로도 동서네는 부부싸움 후에 어머님한테 따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그 화를 엉뚱한 곳에 풀어댔죠. 그 탓에 다른 사람까지도 기분이 나빠지는 경우가 생겼고요.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요. 부모님과 남편 모두 동서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과 제가 동서를 건드리면 제대로 달래주고 화를 푸게 해주는 액션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너보다 어른이니까 참는다는 생각으로 참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나도 어머님을 닮아가는가 보다. 어머님이 대부분 말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역시 사람은 주변 사람에 따라 변한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버틴 목이 지쳐가는 것 같아요. 어느 날부터 어머님은 모든 일을 저에게 떠넘기셨고 동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서는 주방일에 손도 못 대게 하셨죠. 그러면서 묘하게 기분 나쁜 말을 하셨어요. 내가 좀 고생 좀 해줘라.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생해줘야겠다. 어머님. 아, 저도 힘들어요. 동서도 함께 고생하고 있으니 설거지 정도는 동서한테 부탁해. 내가 널 믿고 있으니 이제부터 그렇게 해줘.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은 너 말고 없으니 뭘 시키든 서러워하지 말고 이해해 주기를 바라겠어. 나중에 시간이 날 때 다 말해줄 테니까. 알았어요. 설거지만 해도 되겠네요. 저도 허리와 다리가 아프니까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 그래.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걸 조만간 다 갚아줄 테니까. 어머님이 저를 위해 고생해주면 나중에 다 기억하고 갚아주겠다고 했었죠. 어떤 말을 하든 속상해하면 안 된다고 하셨죠. 그러나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된 결정적인 날이 있었어요.
바로 작년이었습니다. 김정날이었던 그날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의사 동서가 오자 시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동서를 아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들자. 나 어서 와라. 어서 와. 힘들진 않았고 길이 많이 막혔지만 안방에 이불 깔고 있으니까 거기에 누워있어 따뜻하게 어서 가서 누워있어라는 생동감에 가득한 처음 보는 어머님의 호의에 감동을 받았어요. 아직까지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사실 좀 놀랐지만 동서에게 이러한 대접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생겼나 싶었죠. 그래서 어머님께 여쭤봤어요. 어머님, 왜 사무임신했어요? 그래서 누워있으라고 하신 거예요. 어머님은 평소와는 좀 다른 표정이었고 할 말이 많으나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한숨을 크게 쉬더니 이상한 말로 저를 열받게 했어요. 일부러 누구에게 말하려는지 조금 큰 소리로 이야기하시던데요. 둘째는 의사이고 평소에 일도 많이 하셔서 힘들지 않나요? 둘째는 학창시절부터 많이 공부했는데 내가 학벌이 짧다고 해서 김장은 오늘 너 혼자 좀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학벌이 짧다고 해서 굳은 일을 더 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참을 수 없었어. 그러니까 말씀드리려 했던 거죠.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서 학벌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 이유를 이해가 안 가요? 김장을 하는데 왜 학벌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 왜 그런 식으로 화내시는 건가요? 형님, 원래 세상은 그런 식인 거예요. 사람들이 더 편안하게 살려고 잘 공부하는 거 아닌가요? 이해가 가시나요? 제가 의사가 된 이유도 그런 거라고요. 돈을 많이 벌고 존경받기 위해서죠. 저를 받으면서 편하게 살려고요. 김장이 그렇게 무슨 관련이 있나요? 어머님은 모두 동일한 자식으로 생각하시겠죠. 공부 잘하는 자식과 못하는 자식을 차별하시겠어요? 형님, 모두 동일한 자식이 아니긴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이번 김장 재료는 제가 다 샀어요. 어렸을 때부터 돈을 많이 벌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의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도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아쉽다면 더 돈을 내놓으세요. 어머님,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인가요? 돈을 더 내놓으라고 하면 돈을 드리면 나도 김장 안 해도 돼요? 아, 그렇군요. 이야기가 많아서 그냥 당신이 하기로 했으니까요. 우리가 목욕탕에 다녀올 테니까 내가 혼자서 할 수 있을 거야. 어머님, 김장을 나 혼자 어떻게 해요? 아이들도 있는데 배추 이른 포기와 파김치, 동치미가 많은데 나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소녀는 왜 그러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남편이랑 시아버지를 남겨두고 가보라고 하니까 그럼 셋이 해라. 우리는 쉬고 올 테니까. 알았지? 시어머니는 목욕용품을 챙기고 서방님과 동서와 나갔어요. 저를 약올리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서 동서는 신나서 뒤따라 나갔어요. 저와 남편, 시아버지는 정말 순간 벙찌하고 멈춰 있었습니다. 서러. 이 정도 돈이라면 나도 낼 수 있어요. 누가 이런 돈을 못 내겠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었더라고요. 동서가 우리 집 냉장고와 세탁기까지 바꿔주고 시애미 친구들 소모임에 가라고 호텔 뷔페도 괜찮다고 했어요. 아버님도 한숨을 깊이 쉬며 말을 해요. 아, 그럼 돈 못 버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래요. 그래서 돈 못 버는 자식은 일 시키고 돈 잘 버는 자식은 놀러 갔고요. 아이 아빠, 이건 저에게는 좀 너무한 일 같은데요. 보이는 곳이 전부가 아니랍니다. 엄마는 그렇게 속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냥 서운할 뿐이었고 화가 나기만 했어요. 우리 시어머님께서는 남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알던 시어머니와는 다르다는 생각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변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고요. 제가 시어머님을 너무 좋게 생각했나 봐요. 우리 시어머님도 마찬가지인 사람이구나. 역시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똑같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김장을 하면서 목욕탕에 간 시어머니와 시어머님의 남편을 속으로 욕하면서 많은 김장을 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전날에 엄마가 미리 재료를 손질하여 양념을 만들어 속을 채우고 밥도 못 먹고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제가 계속 인상을 쓰며 일을 하니까 우리 남편은 묵묵히 제 기분을 살피며 일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한 김장이 저녁까지 넘어서야 끝났고 배추 포기부터 파김치, 동치까지 만들었습니다. 김장을 모두 마치고 뒷정리를 하던 중 오전에 나간 의사 동선 부부와 어머님은 저녁 8시가 넘어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일은 다 끝났는지 확인하는 말을 먼저 하셨는데 애미야, 김장 다 했냐? 다 추웠냐? 라며 좀 보세요. 다 통에 넣었지네. 어머님, 근데 배추가 좀 덜 절어서 양념간에 좀 세게 했어요. 지금 드시면 좀 짜다고 느끼실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동서는 제가 잘 담가 놓은 김치통을 열자마자 제가 만든 김치를 찢어서 먹으셨고 어머님께서는 만족하셨습니다. 동서가 또 문제를 만들지 않으려고 해야 해요. 어머님, 좀 진정해 주세요. 내가 의사 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몸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알아요. 어쨌든 머리가 텅텅 비니까 이런 것도 모르나 봐. 어머님은 괜찮다는 표정이었지만 동서의 말로 제 기분이 상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할 기분도 없었고 동서와 말다툼할 기운도 없었죠. 그 파김치는 어떻게 다 거냐? 동치미도 했지. 어디 다 가져와 봐라. 검사를 해야지. 저는 냉장고에서 꺼낸 파김치와 동치미를 어머님께 드렸어요. 어머님은 하나씩 맛을 봤는데 만족한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동서가 파김치도 먹고 배추김치를 다시 먹고 나서 입에 있던 김치를 싱크대에 흡입한 것입니다. 두려워요. 아니, 너무 짜요. 형님, 이 김치를 먹지 못해요. 김장 다시 해주세요, 어머니. 형님께 김장을 다시 하라고 부탁하세요. 이게 무슨 일이야? 여기는 소금이지, 이 김치가 아니에요. 제 김치가 맛없다고 했다며 싱크대에 뱉어버리고 어머니께서 김장을 다시 하라고 부탁하시는 정도까지 하는데 말에 화가 났어요. 어디 버르장머리가 없는지 이 일하고는 눈, 코, 끝만큼도 찾을 수 없는 사람에게 왜 정중하고 예에 바르게 대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기분을 신경 써주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동서가 너무 화나요. 게다가 어머니마저 조종하거나 들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화가 납니다. 오늘 하루 종일 힘들게 만든 김치인데 맛이 없어도 수고했다는 말이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동서의 태도와 말에 너무 화가 나서 동서가 먹었던 배추 김치 한 조각을 꺼내 그려 드라마에 나오는 동서가 김치를 날리듯 했습니다. 아, 형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진짜 미쳤어요. 얘야, 너 미쳤니? 이게 얼마만큼 값진 줄 아나? 어디 버릇없게 가방끈도 짧은 게 어머, 이런 경우 없이 짓이야. 너 못 배운 거 티내는 거 같아. 저도요. 너무 짜증나서 화를 참는 게 힘들었지만요. 아, 제가 여기서 또 참으면 절 더 만만하게 봐줄 것 같아시에요. 이제라도 기선제압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힘들게 만든 김치를 이렇게 날리고 싶었겠어요. 나도 참는 만큼 참았다고 생각합니다. 오, 이거 반말하는 거 보니까 이제 나한테 무섭지도 않은 거구나. 동서, 나한테 왜 맞았는지 알아? 경우 없는 건서야. 어디 예인을 끓여 먹었니? 어디서 나오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어머님도 나한테 돈으로 잘해주니까 넘어왔는데 왜 내가 형님 눈치를 보느냐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많은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라는 것도 몰라서 그래서 내가 이 집에서 서열이 제일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머님도 내 앞에서 설설기는 거고. 그런데 왜 내가 당신 눈치를 볼까 행동하기 전에 생각 좀 하고 말해. 머리가 나쁜 것은 어디서나 쓸모가 없다니까 이 거짓된 것들을 대해줄게 뭐 급해지라고 생각하는 줄 아냐? 아 진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르쳐야 하는지도 몰라서 말문이 막힌 채 깜깜해져 버렸어.
그런데 조용히 듣고만 있던 시어머니가 동서의 말에 갑자기 흥분하셨다가 머리카락을 잡고 김치통에 얼굴을 파묻는 일도 있었던 것 같네. 그리고 동치미 국물을 그녀에게 부어버렸대요. 이게 뭐예요, 어머님? 어머님도 미치셨어요. 이것들이 쌍으로 미쳐가지고, 아이, 이거 어쩔 거야. 이미 지녀나, 내가 미쳤겠지만 머리 없는 것을 홧김치에 파묻어 버릴까 보다. 어디서 형님한테 헛소리를 짓거려. 그리고 뭐, 내가 내 돈 때문에 눈치를 봐. 너는 공부만 잘했지. 머리가 텅텅 비었구나. 그러니 친구가 없지. 그러니 내가 외로운 거야? 눈치가 없어서 이 김치마저도 못한 년 시어머니는 그동안 참고 살았던 게 많았는지 동서에게 어마어마한 복수를 해줬습니다. 우리 시어머님 착한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돌변한 이유를 몰랐는데. 아유, 알고 보니까 동서가 해준 가전제품과 호텔 뷔페 식사 때문이 아니고요. 그 동서 하나. 가족 모두가 힘들어지는 걸로 치민 어머니께서 동서에게 넘어지신 척 연기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전 발언을 떠올리며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시어머니의 행동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말씀이었죠. 그 순간에야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동서는 김치 양념으로 온몸이 범벅이 되었고 동치미 국물까지 뒤집어졌지만 가족 중 누구도 어머님을 말리지 않았어요. 다들 동서에게 받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큰 혼을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동서는 어머니가 큰 소리를 내며 나서라고 할 때 듣고 있을 뿐이었어요. 아무리 의사이거나 회사원이거나 혹은 직업이 없는 백수이더라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저 내 아들이 좋다고 하고 내 아들을 좋아한다고만 할 뿐이었어요. 그것만으로도 결혼을 위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너는 결혼을 조건으로 한 후 양쪽 중 더 능력 있는 사람에게 모든 걸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참 어리석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그것은 두 사람 간의 문제였기 때문에 내 아들과 내가 잘 맞출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머님은 속에서 쌓인 것이 많으신지 울분을 토해내며 말씀하셨어요. 그 습을 보고 있으니까 저까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너는 변화가 없었고 너를 좋아해도 싫어해도 너는 모든 것을 싫어했다. 특히 내가 큰애를 돌보면서 그 집에 붙어있는 것을 시샘하고 내가 큰애를 더 좋아할까 봐 나랑 큰애를 이간질 시킨 것이라고 생각해. 어머님, 그건 이간질이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형님은 공부도 많이 못했고 전문대를 나온 건 사실이에요. 배우지 못해서 경우 없이 행동해요. 아까 제게 한 말을 봤잖아요. 아, 김치로 제 실수를 고친 건 형님이에요. 물리적으로 저를 먼저 쳐준 건 형님이라고 내가 말했지 그 애가. 능력도 없어서 우리 장남을 힘들게 한다며 이혼 얘기까지 꺼내지 않았어. 잘 살고 있는 우리 큰 애들네 새치러에 우리 애들이 힘들까 봐 내가 그래서 내 편에 서서는 척을 해준 거야? 너가 또 우리 가족도 힘들게 할까 봐 우리 작은 아들이 그렇게 힘들면 됐지? 왜 큰 애들까지 건드려 해? 왜? 어머님은 동서 말을 가려듣는 편이긴 한데 동서의 의도를 안 듣으면 큰 아들 부부까지 힘들게 할 것 같아서 동서 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아이, 뭐라고요? 그게 사실이야. 재수 씨,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전번에 전화하면서 그 사람을 잘 보라고 한 것이 분명한데 피한다고 의심했어요. 그리고 그건 시어머니한테 예쁨을 받으려고 하는 거라는데 아이, 말을 들어봐요. 무슨 소린지. 내가 바람을 펴. 동서미는지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똑바로 말해보라고. 아이씨, 짜증나. 진짜 집안은 왜 이리 말이 많아? 내가 형님에게 이간질 좀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들은 난 새롭게 들어왔는데도 저를 거들떠도 보지 않고 형님만 예쁘게 여기잖아요. 남편도 그래요. 연애할 때 잘해줬는데 결혼하고 난 후 변했어요. 그런데도 형님은 아이도 낳고 아기자기하게 잘 살고 있어서 꼴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돈 받을 때는 좋다면서 왜 이러고 딴소린 하는 거죠? 아, 돈이 부족해서 걱정이 되어 그래요?
시어머니가 내게 더 돈을 준다는 말에 더 화가 나서 비어있는 김치통까지 던졌습니다. 그 순간 어머님도 단단히 화가 나셨고 동생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어요. 모두가 동생을 응시하며 있었고 동생이 계속해서 불쾌한 발언을 한 것을 보고 시아버지는 속으로 안 되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당신은 우리 가족에게 사과해야 해. 가족이라는 것을 떠나 장모님께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돈이 많다고 해서 우리 가족에서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는데 그런 발언은 우리 가족에 적절하지 않아. 빨리 사과해야 해. 우리 집에서는 아버지가 가장 돈이 많고 그 다음은 엄마이며 가장 돈이 없는 사람은 나니까 당연히 우리 가족 중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은 아버지야. 하지만 여기는 아니잖아.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우리 엄마가 아버지보다 재산이 더 많아요. 그게 말이 돼? 우리 집보다 돈이 더 많다고? 어떻게? 내가 돈 자랑하는 사람들을 참 싫어하는데 너한테 계속 돈 얘기하니까 내가 해야 할 것 같아. 나 지금 여기서 선언한다. 다들 잘 들어라. 우리 집을 포함해 서울에 있는 18평 아파트 2채, 우리 동네 지하철 앞에 있는 상가 하나, 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내가 나중에 둘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려고 했는데. 아니, 오늘 결심했어. 이 모든 것을 큰 애들에게만 줄 거야. 작은 애들한테는 하나도 안 줄 거야. 어머니도 동서가 돈 얘기만 계속하니까 우리 부부 앞으로 재산을 다 넘겨줄 거라고 선언했어요. 시아버지도 어머니의 말에 더 이상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혼자서 고생해서 번 재산이었기 때문에 버릇처럼 말해온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서열을 가린다는 말을 어머님이 보여주는 거였어요. 뭐라고요? 부동산이 그렇게 많아요. 지하철역 앞에 있는 상가는 꽤 큰데 그게 어머님 것이라고요. 그래, 내 거다. 사업하는 내 아버지보다 내가 더 많지네. 사상대로 하면 내가 내 아버지보다 더 위에 있어야겠네. 그럼 나도 내 아버지한테 내가 하던 말처럼 똑같이 짓거리 볼까? 서열 한번 부려봐. 어디 못 배운 거 티내는 것도 아니고 어경 없는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내 부모 얼굴 내가 먹칠하는 거다. 알겠어. 시어머니의 상속 말씀 때문인지 아니면 김치로 기사대기를 연달아 2방 맞고 정신을 차린 건지 그 다음부터는 동서가 별말이 없었어요. 아마 시어머니가 재산을 이야기를 꺼내니 꿀을 먹은 벙어리가 된 것 같았어요. 재산 이야기를 꺼내기 전까지는 저가 김치 싸다구를 때리자 저한테 덤벼들기도 했고 돈돈거리며 어머님을 무시했었는데 자기보다 더 가진 사람이 앞에 있으니까 더 이상 뭐 큰 소리 못 치겠죠. 내가 한 말 똑똑히 기억해. 도라이 세상에 돈 위에 사람 없고 돈 아래에 사람 없어. 서열 그딴 거 없다. 나는 가족이니 큰 애를 아끼는 거고 너를 아끼는 거다. 내가 내 돈이 좋아서 너한테 설설긴 적 없고 내 방정이 하도 심해서 한 번만 더 돈돈거렸다가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명심해. 알겠어. 그럼 어서들 아주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렇게 동서는 그날 김치과 동치미 국물을 뒤집어 쓴 채 자신의 집으로 외로이 돌아왔다가 살짝 눈물을 흘린 것처럼 느껴졌어요. 며칠 뒤에 남편이 전화를 해와서 들었는데 그날 집에 돌아가자며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순이 자고만 있을 줄 알았더니 의외로 맞장구를 쳤어요. 어머마, 정말 그랬죠? 동서 입장에서는 그날 많은 일이 있었고 남편이 이혼하자고 할 줄은 알았는데 의외했어요. 처음에는 이혼해선 안 될 이유를 말하지 못했다가 뒤늦게 깨달았죠. 며칠을 생각해보니 결혼이 조건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바보같이 자기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모르고 결혼했던 거죠. 그러나 가족들께 죄송하기는 하지만 그 말을 듣니 왜 화가 나오는지요? 풀릴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같이 살고 싶으면 조건을 지키라고 했어요. 아유, 사과 한마디에 풀리는 게 부부지 알아요. 그 마음 조건이요, 무슨 조건이요? 저희 가족들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요. 앞으로 말을 꼬아 듣지 말고 학벌, 서열,
직업, 기타 등등 사람을 함부로 낮춰 말하지도 말고 생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의 없게 말하지 말라고 했고요. 제가 먼저 사과드릴게요.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 가족 모임 때 선혜가 시댁에 왔고요. 검정색 정장을 입고 아주 수수하게 하면서 무릎을 꿇고 진정성 있게 사과를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아주버님, 형님 제의 무지함과 했던 행동들, 그리고 얘 행동들을 뒤늦게 깨닫고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걸 명심하고 용서를 해주신다면 지금부터 잘 지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내가 뭐를 잘못했는지 알았으면 돼. 그거면 된 거야? 잘했다. 똑똑하니까 금방 알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는 그런 짓은 하면 안 돼. 난 똑똑히 지켜보겠어. 한 번만 더 그러면 얄짤없다. 알겠지?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머님의 가르침이 제 인생을 바꾼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형님과 아주버님, 용서해 주실 거죠? 아직은 동서 껄끄러워서 지금은 용서한다는 말은 못하겠어. 그럴 수도 있지만 억지로 용서하라고 나도 말하지 않으니까. 이건 세아가 내가 노력해야 해. 그냥 부부한테 앞으로 잘하라고 알았어. 아, 그럼요. 어머님, 형님, 아주버님, 제가 앞으로는 잘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용서해 주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죄송합니다. 동선을 죄송하다는 말을 얼마나 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어머님과 아버님은 모두 마음이 여리고 너그러운 분들이라서 동서를 용서하고 이해해 주셨어요. 하지만 제와 남편이 한 일과 우리에게 했던 모욕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 쉽게 용서받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이에 시어머니께서 동서를 잘 대해 달라고 부탁하신 것으로 알고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 동서가 너무 얄미워서 봄에 어머님이 김치를 다시 담그실 때 동서를 혼자 다 하라고 시키셨어요. 저는 죽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시어머니와 함께 말하지 못했습니다. 반성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저도 그동안 동서가 저한테 해왔던 나쁜 말들이 생각나서 마지막으로 쓴소리를 했습니다. 동서, 이렇게 해서 오늘 안에 김치 다 만들 수 있겠어? 고작 10폭이 있대. 이거 너무 손이 누린 거 아니야? 하도 앉아서 공부만 해서 그런가? 일머리는 영 없네? 사회에서는 융통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제 말을 들으신 시어머님은 호탕하게 웃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장난으로 한번 동서 잡고 싶은 마음을 읽으시고 분위기를 유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 그 큰애 말이 맞네. 융통성 맞아. 그게 중요하지. 그래도 우리 작은애가 이 정도 하면 정말 잘하는 거야. 너 김치 처음 만들어봐. 뭐든 처음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 아마 김치하면 오늘이 떠올릴 게야. 잘했어. 잘했어. 앞으로 내가 잘 알려줄 테니까 다음부터는 우리 모두 같이 협동해서 김치를 담보자. 그네야. 수고마고 남은 건 내 형님의 말을 듣고 다 마무리하거라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형님. 저 융통성 있게 새겨들어서 김장 마무리할 테니까 어이,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말 잘 들을게요. 저도 점점 좋아지겠죠? 그래. 동서가 그래야지. 근데 손이 영 어설퍼서 나머지 마무리는 내가 할 테니까 일단 그 손 씻고 수육고기나 삶아 동서가 만든 김치로 마시는 보쌈에 먹자. 그 후로 동서가 저한테 미운 짓을 안 해서 뭐 전보다는 편해지긴 했지만 풀리지 않는 앙금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둘이 있으면 좀 불편해요. 그런데 정말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오지도 않아도 되는 날에도 시댁이나 저희 집에 꼭 오셔서 시간을 보내다가 가시죠. 그리고 자기가 다니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오라고 하시고 수액도 좋은 것이 들어왔다고 하셔서 맡기러 오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정말 결혼 초와 비교해보면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아이, 누가 같은 사람이라고 할까요?
게다가 어머님이 김장의 진심을 전하실 때 올해는 동선에도 있으니까 정을 더 하시는 것 같아요. 저번에 70 포기했는데 이번에는 100 포기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너무 오바 아닌가요? 저 지금부터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동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맞상 맞죠? 그런데 지금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어머님의 말씀으로 큰 깨달음을 얻고 눈빛부터가 달라졌고요. 예전의 동서 인상은 날카롭고 예민했다면 지금은 순하게 보입니다. 강아지의 눈빛은 정말 매력적으로 보여요. 인상도 성격도 매우 다정하게 보입니다. 곧 다가오는 김장 시즌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다리고 계시나요? 제가 이렇게 긴장되고 불편한 날인지 아니면 온 가족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먹는 날인지 모르겠네요. 모처럼 모이는 날이니만큼 여러분 가정에서는 웃음이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에 공감해 주시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